강원도 원주에서 서울로 가는 어두운 잔 휴대폰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거기 등 이름 석자 엄마 하트 김수진, 뒷좌석에 앉은 중년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아니 30년 전 묻어든 과거가 되살아난 것처럼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겨우 나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잘못 청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마지막 손님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갈게요. 스피커폰으로 들려온 그 목소리,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생하게, 그 음성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박성준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서 289를 빼면 1996년 그가 첫사랑과 이혼했던 바로 그 해왔습니다. 만약 이혼 직후 수진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는 그의 말이나 이듬해 초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만이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30년 전 불과 8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 끝에 헤어진 그녀의 이름. 그럼 이 청년은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손님 괜찮으세요? 백미러로 자신을 바라보는 청년에는 그 눈매가 왜 이렇게 난리 근거할까요? 박성준은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9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바로 한 뼘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오늘 저녁 원주의 한 음식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인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드라마 같은 실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여러분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따뜻한 감동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주의 한 고깃집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50대 중년들이 모여 서로의 배를 두드리며 농담을 주고 받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성준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장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오늘 동창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야, 성준아, 부동산으로 대박 났다며? 서울에 건물이 몇 채야? 동창 하나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박성준은 겸손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에이, 무슨 대박이야. 그냥 운이 좋았지.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원주의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시작해 이제는 서울 강남의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성준아, 너 재혼은 안 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자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지. 30년 전 그가 불과 8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것을 당시에는 꽤나 화제가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혼자가 편해서. 박성준이 스누스물쯤을 지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수준이는 어떻게 사는지 아냐? 김수진 말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성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이름은 그의 가슴 한 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글쎄, 연락 끊은 지 오래야. 사실 그는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아볼 용기가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의 미숙함으로 상처를 주고 헤어진 것이 늘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즐겁게 마시자고 누군가가 분위기를 돌렸고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면 10시간 넘었습니다. 박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가볼게.
내일 아침에 서울에서 일정이 있어서 벌써 대리운전은 불렀어. 지금 부를게.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원주에서 서울까지 제법 먼 거리였지만 요즘은 장거리도 기사들이 잘 받아주는 편이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청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점퍼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선한 인상의 얼굴 첫 신상부터 호감이 가는 젊은이였습니다. 박성준 고객님 맞으십니까? 네, 제가 박성준입니다. 청년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기사 김태영입니다. 서울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왠지 박성준은 그 이름이 귀에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에 단 박성준의 차였죠. 좋은 차 타시네요. 태영이 차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박성준은 뒷좌석이 앉으며 웃었습니다. 편하게 운전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안전 운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가 원주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신호등이 걸렸을 때 박성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대리운전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낮에는 다른 일도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요. 힘드시겠네요. 뭐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죠. 태영의 목소리에는 불평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안 느껴졌죠. 박성준은 100mm 청년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 얼굴이었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아직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결혼은 좀 더 자리 잡고 나서 하려고요. 효자시네요. 효자는 무슨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혼자 키우셨다는 말에 박성준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아버지는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지셨대요. 어머니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는데 아버지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박성준의 가슴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닫고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는 이제 영동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서 씁니다. 원주의 불빛들이 점점 뒤로 멀어지고 앞으로는 카침한 도로가 펼쳐졌죠. 태영은 능숙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운전 실력은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박성준은 편안하게 등을 기댔습니다. 운전 실력이 좋으시네요. 칭찬에 태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매일 하다 보니 늘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장거리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장거리가 좋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박성준은 청년의 긍정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원주에 계시나 보네요. 네, 작은 식당을 하고 계세요. 김밥이랑 라면 파는 분식집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태영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박성준은 문득 30년 전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요리를 참 잘했었죠. 특히 김밥은 정말 맛있었는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과거의 기억을 털어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래서 제가 낮에는 가게 일을 돕고 있어요. 아침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하고 점심 장사 끝나면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데려온 절을 하는 거죠. 박성준은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일만 하시는군요. 힘들지 않으세요? 태영은 100m로 박성준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들긴 해도 어머니 생각하면 힘이 나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죠. 그 순간 박성준은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없지만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자식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은 안 하셨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중매 얘기가 있었다는데 다 거절하셨대요. 저 하나 키우는데 집중하겠다고. 박성준의 마음이 복잡해졌어. 만약에 2000년이 수진의 아들이라면 그녀는 30년을 혼자 살며 아이를 키운 것일까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가끔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왜 아버지 얘기를 안 하시냐고. 그럼 어머니는 그냥 웃기만 하세요.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다고. 그저 우리 둘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태영의 말을 들으며 박성준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 혹시 정말로 만약에 그럴 게 없어. 그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지만 왜인지 자꾸만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무심한 듯 던진 질문이었지만 박성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태영이 대답했습니다. 김수진이요. 평범한 이름이죠? 순간 박성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수진, 정말로 그 김수진일까? 하지만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입니까?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김수진 씨, 네, 혹시 저희 어머니 아세요? 태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성준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는 사람과 이름이 같아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신세시세요. 66년생이시니까 박성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까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죠. 우연히 일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원주 토박이신가요? 아니에요. 원래는 춘천 분이신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 원주로 이사 오셨대요. 혼자 아이 치우기에는 고향이 불편하셨나 봐요. 춘천 박성준과 수진이 처음 만난 곳이 춘천이었습니다. 그들은 춘천의 한 대학에서 만났고 졸업 후 결혼했었죠. 점점 더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이제 횡성 휴게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만 스쳐 지나갔죠. 박성준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2000년이 정말 수진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졌다면 그는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봄에 이혼했으니 만약 그때 이미 임신 초기였거나 이혼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는 그의 말이나 다음해 초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태영의 나이가 29이라고 했으니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영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12월이요. 12월 15일이에요. 이제 곧 30이 되네요. 박성준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혼하고 약 8개월 후 수진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헤어진 후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연락하려 했지만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태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박성준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휴게소에 들릴까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계속 가주세요. 박성준은 뒷좌석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29년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수지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태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궁금해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끝까지 말씀 안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더는 안 물어봐요. 박성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으니까요.
어머니는 가끔 그러세요. 아버지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저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라고. 잘못서는 다들 실수도 하고 미숙하기도 하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하세요. 수진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죠.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감내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준은 그런 그녀의 성격 때문에 답답했었고 결국 그것이 이혼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네요. 박성준의 진심 어린 말에 태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최고의 어머니라고요. 차는 이제 여주 부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울까지는 30분 정도 남은 것. 박성준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옆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 그 코에선 턱의 각도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영은 운전에 집중하며 가끔씩 백미러로 손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과 달리 손님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진 것 같아 걱정스러웠죠. 손님 혹시 제가 실례되는 말씀을 드렸나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박성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얘 생각이 나서요. 아, 동창회 가셨다고 하셨죠. 옛날 생각 많이 나셨겠네요. 태영의 배려 깊은 말에 박성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옛날 생각. 30년 전에 그 봄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수진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죠. 그때 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역시나 엄마 하트 김수진. 박성준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화인데 받아도 될까요? 그럼요. 받으세요. 태영이 블루투스 이어폰의 버튼을 눌렀지만 차 안이 조용해서인지 박성준에게도 통한 내용이 어려운 풋이 들렸습니다. 엄마 외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고요한 차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성준은 숨을 죽였죠. 태영아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니? 그 목소리 3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분명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성준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였죠.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이제 서울 거의 다 왔어. 밥은 먹었어? 막걸리 마시고 운전하는 거 아니지? 엄마 내가 미쳤어? 대리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겠어? 태영의 목소리에는 장난스러운 투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정겨운 대화였죠. 알았어. 손님 계시니까 끊을게. 그래 안전하게 모시고 와. 그리고 태영아 응. 오늘도 수고했어. 아, 그 따뜻한 한마디에 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수고했어. 들어가서 쉬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성준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죠.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태영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어머니가 매일 저렇게 확인 전화를 하세요. 과보호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태영이 쑥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성준은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거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맞아요. 가끔은 귀찮기도 하지만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 그 단어가 박성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으니까요. 혹시 어머니 가게가 원주 어디쯤인가요? 무심한 듯 던진 질문이었지만 박성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구동이어 원주역 근처에 수진 분식이라고 작은 가게예요. 간판도 날 가서 잘 안 보이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맛집이죠. 수진 분식,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가게를 하고 있었다니. 박성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사장님도 원주에 자주 오시나요? 태영의 질문에 박성준이 고개를 끄겼습니다. 가끔요. 사업 때문에도 오고 오늘처럼 동창 만나러도 오고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희 가게 한번 들러주세요. 어머니 김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특히 참치 김밥은 원주에서 최고예요. 태영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박성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아들이 모르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가게를 자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차는 이제 양평을 지나 서울 진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곧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박성준은 조급해졌죠. 뭔가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대놓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밥 얘기 들으니까 배가 고프네요. 아, 죄송해요. 밤늦게 음식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런데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네, 정말 잘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요리 먹고 자랐는데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맛없게 느껴질 정도예요. 태영의 말을 들으며 박성준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수지는 요리에 전부적인 재능이 있었죠. 특히 그녀가 만든 김치찌개는 정말 일품이었는데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지 않으세요? 당연히 걱정되죠. 그래서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서울에서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태영의 효심에 박성준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죠. 아니, 어쩌면 수진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대단하시네요.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가 많지 않은데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제가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태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저 때문에 청춘을 다 받으셨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힘든 내세가 나시고 항상 웃으면서 저를 키워주셨죠. 박성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으니까요. 그가 모르는 사이 수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가끔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냐고.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억울하지 않냐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박성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웃으시면서 그러세요. 너는 내 인생의 선물이라고. 너 덕분에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고 너 덕분에 행복했다고. 후회는커녕 감사하다고. 그 순간 박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으로 닦았지만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수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손님 정말 괜찮으세요? 백미러로 박성준의 모습을 본 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좋은 어머니 두신 것 같아서 부럽네요. 박성준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태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도 가족이 있으시죠? 없어요, 혼자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는 이제 서울 시내로 들어서고 있었죠. 도로에는 불빛이 가득했고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박성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29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강남구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성준의 집까지는 이제 10분 정도 남은 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죠.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손님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신가요? 태영의 질문에 박성준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 태영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방향을 잡았죠. 좋은 동네에 사시네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박성준의 겸손한 대답에 태영이 백미래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남다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성공한 사업가인 것 같죠. 저도 언젠가는 성공해서 어머니한테 좋은 집 사드리고 싶어요. 태영의 소박한 꿈에 박성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이미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라면 손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 힘이 나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태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손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원주에도 자주 가시는군요. 거기도 건물이 있으신가 봐요. 네, 몇 개 있어요. 사실 박성주는 원주에도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구동 쪽은 일부러 피해 다녔죠. 혹시라도 수진과 마주칠까 봐서였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도 비겁한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이면 정말 좋은 사업이죠. 저도 열심히 동모해서 언젠가는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장만하고 싶어요. 좋은 목표네요. 그런데 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세요? 태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안정적이잖아요. 한 번 째리 잡으면 꾸준히 수익이 나오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더 이상 일 안 하셔도 되게 하고 싶어요. 둘세 받아서 편하게 사시도록. 그 순간 박성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입니다. 라고 갑자기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태영 씨, 네,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영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죠. 네, 전혀 몰라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하시거든요. 어렸을 때는 많이 궁금했는데 이제는 그냥 어머니한테 아픈 기억인 것 같아서 묻지 않아요. 만약에 아버지를 만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각자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박성주는 숨을 깊이 들이셨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그 사정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였다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요. 태영이 의한 표정으로 백미러를 봤습니다. 손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이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면, 이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말하지 않았다면 태영의 손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구체적인 가정을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아버지를 원망할 수는 없겠죠. 몰랐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박성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착한 걸까요? 자신을 원망해도 마땅한데 오히려 이해하려 하다니. 차는 이제 청담동 빌라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태영이 차를 세우려 하자 박성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가주세요. 저기 공원 쪽으로. 네. 태영은 의아했지만 손님의 요청대로 차를 몰랐습니다. 작은 공원 앞에 차를 세우자 박성준이 말했죠.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들을 말씀이 있어서 저야 괜찮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박성준은 차에서 내렸고 태영도 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 공원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태영 씨, 제가 이제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태영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사실 저는 30년 전에 결혼했다가 8개월 만에 이혼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 아내 이름이 김수진이었습니다. 춘천 출신이었고 지금 순셋이죠. 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저는 이혼하고 나서 서울로 왔고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을 만나고 당신 어머니 이름을 듣고 나이를 계산해 보니
박성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워왔으니까요. 태영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손님이니 제가 아마도 당신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영은 서 있는 채로 박성준을 바라봤고 박성준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뒤뜰 29년 동안 저는 당신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수진이 당신 어머니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를 붙잡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태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성숙했다면, 좀 더 책임감 있었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당신과 수진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박성준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다시 벤치에 앉았죠.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에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면 꼭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익명으로 박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영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게 손님이었나요? 박성준은 놀란 눈으로 태영을 바라봤습니다. 익명 손금을 알고 있다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오늘에서야 당신의 존재를 알았어요. 태영은 박성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10년 넘게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오늘 처음 아신 거예요. 29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박성준은 스누숨을 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당신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혼할 때도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고 위자료도 거부했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자고. 태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다운 선택이었죠. 누구에게도 부담 주기 싫어하는 성격이니까요.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당신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달라졌을 텐데 아마도 동정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의무감으로 돌아올까봐 두려웠거나.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 없는 관계는 원하지 않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아무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죠. 마음이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태영의 조용한 질문에 박성준이 대답했습니다. 이만했어요.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일했죠. 돈은 많이 벌었어요. 건물도 여러 채 생겼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뭔가 빈 것 같았죠. 재혼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태영은 박성준이 쓸쓸한 표정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망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걸까요? 어머니도 재혼 안 하셨어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다 거절하셨대요. 수진이가 혹시 나를 아직도. 박성준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감히 그런 기대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그런 얘기 안 하시니까 그냥 나 키우는 게 행복하다고만 하셨어요. 그때 태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역시 어머니였죠. 받아도 될까요? 그럼요. 태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박성준도 들으라는 배려였습니다. 엄마 아직 안 잤어? 너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아직 서울이니? 응, 곧 집에 갈 거야. 걱정하지 마. 태영아.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머물 것이었습니다. 왜? 아니야. 그냥 사랑한다. 태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나도 사랑해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성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수진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으니까. 저 목소리를 29년 동안 못 들었다니. 박성준의 탄식에 태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실 건가요?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나타나면 수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영의 성숙한 대처가 놀라웠죠.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왜 이혼하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였어요? 박성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에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젊고 미숙했어요. 저는 성공에 대한 욕심이 컸고 수진이는 소박한 행복을 원했죠. 저는 큰 도시로 가고 싶었고 수진이는 고향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가치관이 달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헤어지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수진이가 답답했어요. 야망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수진이는 제가 너무 물질적이라고 했죠. 싸움이 찾아졌고 결국 박성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이유들이었으니까요. 후회하세요. 매일 해요. 성공한 뒤에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옳았다는 걸,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이미 늦었죠. 태영은 박성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위로의 손길이었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분이거든요. 당신은 나를 원망하지 않나요? 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복잡해요. 왜 우리를 버렸냐고 따지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화내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당신도 나를 몰랐다면 당신도 피해자인 것 같아요. 29년 동안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니 그것도 충분한 벌였을 것 같아요. 박성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넓은 걸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하지 마세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태영은 일어서 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연락 쳐주세요. 며칠 후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박성준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태영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네,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씀드리지 마세요. 제가 먼저 어머니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태영이 박성준을 빌라 앞에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박성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29년 만에 처음 들었으니까요. 태영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4월이 지났습니다. 박성준은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태영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회사에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중요한 계약건도 밀어넣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태영과 수진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목요일 오후 태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K 원주역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박성준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원주로 향했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그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7시 태영이 들어왔습니다. 4월정과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죠. 낮에 다른 일을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태영은 박성준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박성준은 태영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태영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오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돌려서 물어봤죠. 아버지 얘기를 박성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라고 했더니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태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단지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고. 박성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웃으시면서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고, 각자 잘 살고 있으면 그만이라고. 박성준은 복잡한 심정이 있습니다. 수진의 대답이 차가운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자신이 있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말과는 달랐어요. 눈가가 촉촉해지셨거든요. 태영의 말에 박성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두 분을 만나게 해드려야겠다고.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첫째, 어머니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이 9년 동안 혼자 살아오신 분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둘째, 천천히 다가가세요. 친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럴게. 셋째, 태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를 아들로 인정해주세요. 29년 동안 없었던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진짜 아들로 대해주세요. 박성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내 아들이에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언제나 내 아들이었어요. 태영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어머니 가기로 오세요. 손님이 척하고 수진이가 나를 알아볼까요? 알아보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도 준비가 필요하실 테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영의 배려심 깊은 계획이 고마웠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태영이 말했습니다. 그 임명성금 정말 아버지가 아니신 거죠? 정말 아니에요. 나도 궁금해요. 누가 수진이를 도와주고 있는지. 두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태영이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혹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신가요? 아버지 쪽 부모님이요. 박성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생각은 못 해봤던 것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됐고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니네요.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중요한 건 서로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몇 시에 갈까요? 점심시간 지나고 2시쯤 오세요. 그때가 한가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태영이 일어서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이 있어요. 뭔데요? 노란 장료. 옛날에 아버지가 당신이 자주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박성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는 연애할 때 수진에게 늘 노란 장미를 선물했었죠. 수진이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꼭 가져갈게요. 너무 많이는 가져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3송이 정도 딱 좋네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헤어지기 전 태영이 박성준의 손을 잡았죠. 마보지, 29년이 늦었지만 만나서 반가워요. 박성준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29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나도 정말 반가워. 그렇게 두 사람은 이를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박성준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죠. 수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5살 때 처음 수진을 만났을 때처럼 이를 밝았습니다. 박성준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죠. 정장을 입었다가 벗고 캐주얼한 옷을 입었다가 다시 갈아입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깔끔한 니트와 면바지를 선택했죠. 너무 격식을 차려도 너무 편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꽃집에 들러 노란 장미 3송이를 샀습니다. 꽃집 주인이 예쁘게 포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간단히만 해달라고 했죠. 태영의 조언대로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주에 도착한 것은 약속 시간까지는 30분이 남았지만 그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수진 분식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태영 말대로 낯익은 간판이었지만 정겨워 보였습니다. 2시 정각 박성준은 심업을 하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렸죠. 어서 오세 인사를 하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카운터 안쪽에 서 있던 수진이 그를 보고 얼어붙은 것이죠.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수진아, 성준 씨.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생반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다행히 빈 생반이었지만 그 소리에 안쪽에서 태영이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태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죠. 엄마, 앉아요. 제가 손님 응대할게. 수지는 아들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성준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태영의 눈치를 받고 맞은편에 앉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어. 박성준은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죠. 그저 수진의 얼굴만 바라봤어. 3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태영 씨를 만났어요. 태영이를 수진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영이 조용히 고백했죠. 엄마 사실 일주일 전에 대리운전으로 이분을 모셨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이분이 아버지라는 걸.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영아, 너는 괜찮아요. 엄마, 저는 정말 괜찮아요. 태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장미를 내밀었죠. 이거 내가 좋아했잖아. 수지는 꽃을 받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노란 장미,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상징이었죠. 왜 이제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태영이가 있는 줄도 몰랐어. 내가 왜 말하지 않았나?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신은 이미 새 인생을 시작했을 테고 나는 그저 짐이 됐을 테니까. 그런 게 아니야. 말았다면 내가 의무감으로 돌아왔을까요? 그건 더 싫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영이 조용히 물을 가져다 놓고 자리를 피해졌죠.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박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시는 대로예요. 작은 가게 하면서 아들 키우면서 그냥 그렇게요. 힘들었겠다.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태영이가 있었으니까.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재혼했다면서요? 박성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 못했어, 왜요? 당신 정도면 좋은 사람 많이 만났을 텐데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수진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 정말이야.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바보같이 왜 그때 놓았는지 매일 후회했어. 수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낸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죠. 나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미워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태영이가 당신을 닮아가는 걸 보면서 매일 당신 생각이 났어요. 박성준이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3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변했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박성준의 간절한 물음에 수진이 고개를 잡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때 태영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발 좀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는 이 9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엄마는 30년 동안 혼자 사셨고요. 이제라도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수진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영아, 넌 정말 괜찮니? 이 사람이 널 버린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는 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엄마가 말 안 했잖아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그리고 엄마 혼자 사는 거 힘들었죠.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태영의 말에 수진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준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죠. 박성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부담 같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알아가자. 친구부터 시작해도 좋아.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드디어 노란 장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친구, 알아. 그녀가 꽃향기를 맡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그녀의 미소였죠. 그날 이후 박성준이 매주 일요일마다 원주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손님인 척 김밥을 사 먹으러 왔다가 점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죠. 수진도 처음에 어색함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박성준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 임명성금 너 받고 있지? 수진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태영이가 말해줬어. 10년 넘게 누군가 너한테 돈을 보내고 있다고. 수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신고하려고도 했는데 왜 안 했어? 태영이 학비가 필요했어요. 자존심 버리고 받았죠. 누군지는 아직도 몰라요. 박성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태영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죠. 혹시 엄마 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예요? 한 12년 전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이었어. 태영이 박성준이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때 할머니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박성준이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그건 5년 전이라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죠. 잠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뭔가 말씀하셨는데 박성준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났죠. 집에 가봐야겠어. 어머니 유품 정리할 때 일기장이 있었는데 다음날 박성준이 서울집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일기를 펼쳤죠.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수진이를 찾았다. 원주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내 손자를 성준이는 모르지만 나는 할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못해주기로. 수진이가 알면 거부할 테니 익명으로. 박성준이 일기장을 들고 다시 원주로 갔어. 수진과 태영 앞에서 그 부분을 읽어주었죠. 우리 어머니가 12해 동안 당신을 도와주고 계셨어.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 때문에 아들과 사이가 틀어졌을 텐데. 박성준이 계속 읽었습니다. 성준이가 수진이와 이혼한 건 내 책임도 있다. 내가 더 큰 성공을 바라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다. 언젠가 이 아이가 성준이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길 바라며. 태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저희를 지켜주고 계셨네요. 박성준이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당신들 걱정을 하셨어. 나한테 원주에 가보라고. 거기 꼭 가봐야 할 사람이 있다고.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어머니 묘소에 같이 가자. 태영이도 함께 어머니가 손자 얼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박성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태영은 처음으로 할머니 산소 앞에 절을 했죠. 할머니, 저 태영이에요. 이제야 인사드려요. 그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수진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태영이를 잘 키울 수 있었어요. 박성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 가족이었구나.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준 씨, 응,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박성준이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태영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아 포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박성준은 처음으로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에 포옹이었죠. 수진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해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6개월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재혼이 아니라 복근이었죠. 태영이 두 사람의 주례를 섰습니다. 30년의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만난 두 분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놓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박성준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니 늦었기에 더 소중한 사랑이었죠. 그리고 1년 후 수진 분식은 더 큰 가게로 이사했습니다. 박성준이 투자하고 태영이 경영을 맡았죠. 가게 이름은 그대로 수진 분식이었지만 작은 글씨로 그리고 가족이 추가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돌고 돌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긴 여정 끝에는 결국 가족이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박성준과 수진 그리고 태영은 30년이 걸려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놓친 인연이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난 30년간 수진의 이야기. 저녁 9시 수진 분식의 하루가 끝나갑니다. 나는 마지막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태영이가 데려온 전 나간 지 1시. 요즘은 장거리 손님이 많아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엄마 김수진이라고 저장되어 있겠죠. 태영이 폰에는 30년 전만 해도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는데 이제는 오직 태영이 엄마로만 존재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행복하다고 해야 맞겠죠. 김밥 재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참치캔을 보며 멈췄습니다. 성준이 좋아했던 참치 김밥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레시피를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잊고 싶으면서도 잊을 수 없는 그 시절의 흔적인 걸까요?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2025년 세월이 참 빠르네요. 태영이가 벌써 29이니까요. 그 애가 내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성준에게 전화했다면, 임신했다고, 우리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다면 우리 셋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고개를 줬습니다. 쓸데없는 상상이죠. 인생에 만약은 없으니까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로 없을까? 가끔은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1996년 4월 15일,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춘천의 작은 아파트. 우리가 신혼을 시작했던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진아, 우리 그만하자. 성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나는 놀라지 않았어요. 최근 2달간 우리는 거의 매일 싸웠으니까요. 서울로 가는 거야. 응,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
나는 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의 새 시작에 나는 없었던 겁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말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 우리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었죠. 미안해,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관계였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허무해서였어요. 사랑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다는 게, 영원을 약속했던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다는 게. 2주일 후 나는 화장실에서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임신, 합일이면 지금 손이 떨렸어요. 언제부터였을까? 계산해보니 이혼하기 2달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그날 밤이었을 겁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임신 6주, 의사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나는 울고 싶었죠. 아니, 실제로 울었어요.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성준의 새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친구가 알려줬거든요.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성준아, 나 임신했어. 우리 아이야. 그럼 그가 뭐라고 할까요? 돌아올까요? 아니, 돌아온다면 그건 사랑 때문일까요? 책임감 때문일까요?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책임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나에게도, 성준에게도, 무엇보다 이 아이에게도 불행일 테니까요. 그날 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게 됐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가 2배, 3배로 사랑해줄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결심의 눈물이었죠.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혼자서라도 잘 키울 거야. 다음 날 나는 산부인과에 다시 갔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죠. 의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없어요. 혼자 키울 거예요.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성준의 부모님께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한 며느리 이가 임신했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요? 혼자였습니다. 정말로 혼자,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꾸물거릴 때마다 힘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아이가 있구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적금을 깨고 전세금을 빼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준비를 했죠. 춘천에는 추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준과 함께 걸었던 거리, 함께 갔던 식당,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어요. 원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대학 동기 하나가 그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작은 월세방을 구해준다고 했어요. 새로운 시작, 아니 진짜 시작이었죠. 엄마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1996년 7월, 임신 4개월째에 원주로 왔습니다. 트럭 한 대에 실을 정도의 짐이 전부였죠. 대학 동기 은주가 구해준 월세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아이와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혼자 키울 거야?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응, 할 수 있어. 아이야, 빠은 정말 모르는 거야. 아이 필요도 없고. 은주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친구였죠. 원주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은주밖에 없었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죠. 결국 집에서 할 수 있는 타이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새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가끔 성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 그가 원하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었죠. 이제 남이야. 내가 신경 쓸 사람이 아니야. 11월이 되자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 일상생활도 힘들어졌죠. 은주가 자주 와서 도와줬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무서웠어요. 만약 갑자기 아이가 나오려고 하면 어떡하지?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날들을 보내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2월 15일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배가 살짝 아픈 정도였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졌죠.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주야, 나 진통 시작된 것 같아. 지금 갈게. 택시 불러 병원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진통은 점점 심해졌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렸죠. 은주가 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다 잘 될 거야. 분만실에서 12시간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수없이 성준을 불렀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왜 나 혼자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그가 여기 없는지 원망스러웠어요. 처음으로 그를 미워했습니다. 힘내세요. 아기 머리가 보여요. 의사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지금은 아이가 중요해. 마지막 힘을 차렸죠. 응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축하합니다. 아들, 내 아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을 때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이 내 뱃속에 있었다니,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 이름은 정하셨어요? 태영이요. 김태영. 성준의 성을 따를 수도 있었지만 내 성을 줬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내 아이니까.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태영이를 보면서 또 울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성준을 닮았거든요. 특히 그 코와 턱선은 영락없는 아빠였죠.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엄마 닮아서 잘생겼네. 은주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커가면서 점점 더 아빠를 닮아갈 거라는 걸. 퇴원 후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신생아는 2~3시간마다 젖을 먹어야 했고 기저귀는 하루에도 10번 넘게 갈아야 됐죠. 잠은 거의 잘 수 없었어요. 태영이가 울면 나도 같이 울었어. 왜 우는 거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대답할 수 없는 아이를 붙잡고 매일 밤 울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다면, 아니 알았어도 나왔을 거예요. 이미 사랑에 빠졌으니까 100일이 되던 날 작은 잔치를 했습니다. 은주와 둘이서 100일 떡을 나눠 먹으며 사진을 찍었죠. 태영이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녹아내렸습니다. 태영아,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다 해줄게.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죠. 낮에는 태영이를 업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집에서 타입이 그랬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분유가 기저귀가 월세 돈은 늘 부족했으니까요. 태영이가 돌이 되던 날 나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1년이 지났다. 성준을 떠난 지 1년 반. 태영이가 태어난 지 1년.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 이 아이가 있어서 행복하다. 성준은 이 아이의 존재를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게 모두에게 최선이다. 하지만 가끔 상상했어요. 만약 성준이 태영이를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자신을 빼재면 이 아이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 아니, 알아볼 수 있을까? 30년 후에라도 만난다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될 거라는 걸, 정말로 30년 후에 그들이 만나게 될 거라는 걸 2009년 3월 태영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들을 보니 감격스러웠죠. 내가 정말 여기까지 키워냈구나. 혼자서도 해냈구나. 엄마 나 교복 어때? 멋있어. 우리 아들이 제일 멋있어. 태영이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성준을 닮아서 가슴이 쨍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아픔이었죠. 중학교 입학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통장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입금 300만 원 마이너스 보내는 이익명. 처음엔 은행 오류인 줄 알았어요. 당장 은행에 전화했죠. 고객님 계좌로 입금된 게 맞습니다. 보내신 분이 익명 처리를 요청하셨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왜? 저희도 자세한 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입금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누구지? 성준일까? 만약 그는 내 계좌 번호도 모를 텐데, 게다가 태영이 존재도 모르는데, 왜, 혹시 아버지일까? 재원아 씨로 연락이 끊겼지만, 아니, 아버지는 내가 원주에 있는 것도 모르실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돈을 반송하려고 했습니다. 출처를 모르는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익명성금은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엄마 왜 그래? 태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그 돈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실수했다면 연락이 올 테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 또 입금이 됐습니다. 이번엔 못 2만 원 역시 익명이었죠. 이제는 무서워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은주에게 상담했습니다. 이상하다. 누가 왜 그런 돈을? 그러게 나도 무서워. 경찰에 신고해 볼까? 그래도 될까? 범죄는 아닌 것 같은데 고민 끝에 그 돈을 따로 통장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쓰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기로요. 하지만 태영이가 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결국 그 돈을 썼습니다. 엄마 나 수학 학원 다니고 싶어. 학원은 비싸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친구들은 다 학원에 다니는데 자기만 못 다니는다고, 그래서 성적이 떨어진다고 결국 익명의 돈으로 학원비를 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아이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100만 원, 때로는 200만 원. 규칙은 없었지만 꾸준했죠. 마치 누군가 우리 생활을 알고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2005년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은행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익명성금 정말 누군지 알 수 없나요? 어느 지역에서 보내는지라도.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죠. 서울에서 보내시네요. 강남 지점에서요. 강남 성준이 있을 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성준과 찍은 사진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성준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시어머니는 나를 참 예뻐해 주셨죠. 비록 8개월밖에 며느리 노를 못했지만 혹시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이혼한 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실 텐데, 게다가 태영이 존재는 더더욱 모르실 거고, 하지만 가끔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태영이를 본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손자인 줄도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우리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태영이를 좋은 학원에 보낼 수 있었고, 가게도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사를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불편했어요. 이 돈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 엄마, 우리 후원자가 있어? 어느 날 태영이가 물었습니다. 통장을 봤나 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 모르겠어. 아마 좋은 사람인가 봐. 태영이는 고개를 겨울거렸지만 더 못지 않았어.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는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박성준 회장 모친상 작은 사진이었지만 분명 성준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내용,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인명 송금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평소보다 2배, 3배, 마치 누군가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주고 떠난 것처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정말로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걸, 돌아가시기 전까지 꾸준히 보내주신 후원금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녀가 우리의 정체를 알고 계셨다는 걸. 2015년 6월 태영이가 24이 되던 해였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한 지 3년째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성실한 청년이 되었죠. 어느 날 저녁 태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해줘. 또 시작이구나. 1년에 한두 번씩 태영이는 아버지에 대해 물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비슷한 대답을 반복했죠. 왜 갑자기 오늘 대리운전 손님이 아들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 부럽더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영이도 아버지가 있었다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을 텐데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것만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나는 한숨을 쉬며 오래된 기억을 꺼냈습니다. 대학에서 만났어. 아빠는 경영학과, 엄마를 국문과 학교 축제에서 처음 봤는데 노래를 정말 잘 부르더라. 태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빠가 노래를 기타도 잘 쳤어. 너도 음감이 좋잖아. 아빠 닮은 거야. 또 뭐 닮았어? 코랑 턱선 그리고 고집센 것도. 태영이가 쑥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마저 성준을 닮았죠. 아빠 이름은 뭐야?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름을 알려주면 태영이가 찾아볼지도 모르니까요. 그건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야. 알 권리가 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숨을 내쉬우면 충분히 어른이죠.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박성준, 태영이가 그 이름을 입으로 대냈습니다. 처음으로 알게 된 아버지의 일. 아빠 직업은 사업 같은 거 하려고 했어. 큰 꿈이 있었거든. 그래서 헤어진 거야. 그것도 있고 우리가 너무 달랐어. 아빠는 서울 가서 크게 성공하고 싶어 했고 엄마는 작은 도시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었거든. 태영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알았다면 달라졌을까?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너를 사랑했을 거야. 어떻게 알아? 너를 보면 알아. 이렇게 멋진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날 밤 태영이가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 박성준을 찾고 있겠죠.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기 어려울 거예요. 며칠 후 태영이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 사람 아빠 아니야? 경제면에 실린 작은 기사. 박성준 대표, 부동산 개발 사업 확장. 사진은 작았지만 분명 성준이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 아니야, 동명인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태영이가 찾아가면 어떡하죠? 성준이 놀라면 아니면 거부하면 정말 나이도 비슷한데 우연이야. 박성준이 얼마나 많은데 태영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태영이는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도 나처럼 고집이셨어?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었어. 나랑 정말 닮았네. 그래서 걱정이야. 너무 닮아서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어요. 태영이가 성준을 닮아갈수록 마음이 복잡했으니까요.
어느 날 태영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찾을 거야. 이제는 만나고 왜 우리를 버렸는지 묻고 싶고 버린 게 아니야. 아빠는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태영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죠. 정말 아빠가 내 존재를 몰랐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내가 있는 걸 알았거든. 말하지 않았어. 왜 의무감으로 돌아오는 건 싫었어. 너한테도, 나한테도, 아빠한테도 불행할 것 같았거든. 태영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죠. 그럼 아빠는 억울하겠네.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으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성준도 피해자였어요. 알 권리를 빼앗긴 태영아. 괜찮아, 엄마. 엄마 마음이 이해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겠지. 하지만 태영이의 눈빛은 달라졌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 불안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태영이도 어른이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8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가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태영이가 데려온 전을 나갔죠. 엄마, 오늘 원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손님이래. 좀 늦을 것 같아. 조심해서 다녀와, 늘 하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왜였을까요? 그날따라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밤 10시쯤 태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영아,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니? 엄마, 저 이제 마지막 손님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갈게요. 태영이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한 듯한, 아니면 흥분한 듯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 좀 특별해서. 특별하다니 무슨 의미일까?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영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손님이 아빠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일 없어. 수많은 데려온 전 손님 중에 하필이면 뭐라고. 박성준 신다섯. 부동산 사업 30년 전 8개월 만에 이혼당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성준이었어. 30년 만에 부자가 만난 거예요. 서로 모르는 채로 아빠는 너를 알아봤니? 아니,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아빠가 엄마 이름을 들었어. 내 휴대폰에 엄마 김수진이라고 띈 걸 보고는 표정이 완전히 지금 울고 계신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성준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30년이 지났는데도 태영아, 아빠한테 말했니?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엄마 허락 없이는 내 아들 이렇게 배려심 깊은 아이로 키워서 다행이었어요. 내가 결정에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해도 돼. 엄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 이제는 밝혀져야 할까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죠. 태영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성준이 어떻게 반응할지. 새벽 2시 태영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응, 아빠한테 말했어. 가슴이 콩 내려앉았어. 뭐라고 하던 태영이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죠. 엄마, 아빠가 재혼 안 했대. 30년 동안 혼자 살았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왜 엄마를 잊을 수 없어서 내 매일 후회했대. 왜 그때 놓았는지 눈물이 줄을 흘렸습니다. 나만 그리워한 게 아니었구나. 성준도 나를 그리워했구나. 그리고 나한테 미안하대. 존재도 몰랐다고 알았다면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돌아왔을 거래. 그 말을 믿니? 응. 아빠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 진심이었어. 태영이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연락하래. 엄마가 허락한다면 박성준 대표이사,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 만나 태영아 3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새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인유와 9살 아들의 말이 오삼문 발살 엄마보다 더 성숙했어.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어요. 성준과 찍은 사진들, 노란 장미를 들고 웃던 그 시절, 우리가 행복했던 그 짧은 순간들, 성준아, 정말 나를 잊지 못했니? 정말 후회했니?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도 돼. 사진 속 성준은 여전히 잘못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태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아빠 오라고 해. 정말 응? 30년이면 충분히 오래 기다렸으니까 태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진짜 행복한 미소였어요. 고마워, 엄마.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용기를 줬잖아.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의 비밀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나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성준이 올 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바보 같지만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아침부터 가게를 청소하고 또 청소했습니다. 머리도 3번이나 다시 묶었죠. 화장은 했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어요. 올 오문지 3살의 나이에 이게 뭐 하는지 신지 웃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진정해. 그냥 손님 오는 거야. 손님이 아니잖아. 그럼 뭐야. 그러게요. 성주는 이제 내게 뭘까요? 전 남편 태영이 아빠 아니면 그냥 얘 사람? 정각 2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달랑 달랑 정소리가 울렸죠. 고개를 들자 거기 성준이 서 있었어요. 30년 그 긴 세월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눈빛, 수진아 어서 와요. 어색한 인사,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가 노란 장미 3송이를 내밀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잊을 수가 없었어.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태영이가 물을 가져다 주고 자리를 피해졌죠. 착한 아이 많이 변했네. 성준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니야. 여전히 53에 듣는 칭찬이 쑥쑥스럽습니다. 태영이 정말 좋은 아이로 컸더라.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죠. 수진아 정말 미안해. 뭐가 모든 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성숙했다면 됐어. 지난 일이야. 하지만 성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왜 너를 놓았는지, 왜 내 꿈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성공하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없는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매일 그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했으니까 나도 미안해. 아이 있는 걸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해해. 내가 그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말해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지 못했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하는 진짜 대화였죠. 그런데 정말 재혼 안 한 거야. 응, 못했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자꾸 너랑 비교하게 되더라. 바보, 너도 안 했잖아. 나는 태영이 키우느라 바빴어. 그것만 이 이유는 아니었을 거야. 맞았습니다. 나도 그를 잊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태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얘기 잘하고 계세요. 아버지 태영이가 성준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태영아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 전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태영이의 성숙함에 우리 둘 다 놀랐습니다. 성준이 갑자기 일어나다니 무릎을 꿇었어요. 성준이 씨, 수진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일어나요. 사람들이 봐요. 대답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50대 중년 남자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웃을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그대로야.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30년 만에 듣는 사랑 고백. 가슴이 뛰었습니다. 잿별 8살 때처럼 나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 성준이 일어나 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30년의 세월이 느껴졌죠. 천천히 가자. 친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좋아. 태영이가 박수를 쳤어. 드디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건가? 글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이미 가족이라는 걸 30년 늦었지만 이제야 완성된 가족. 성준이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어. 참 수진아 혹시 익명으로 돈 받은 적 있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머니였어.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하셨어. 너희를 몰래 도와주고 계셨다고 눈물이 왁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구나. 시어머니였구나. 어머니가 왜 너희를 찾으셨대야. 그리고 태영이가 나를 닮은 걸 보고 확신하셨다고, 미안하다고, 당신 대신 할머니 노릇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영이가 해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30년의 공백을 메우듯이 참나 며칠 후에 어머니 산소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응, 가고 싶어. 인사드려야지. 태영이도 같이 가자. 할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조용히 복혼했습니다. 태영이와 은주 몇몇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죠.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야. 성준이 말했습니다. 영원은 없어.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 하루하루 사랑하며 살자. 이제 우리가 걔 이름은 수진분식, 그리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준이 매일 와서 김밥을 먹고 태영이가 저녁마다 들러 인사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가끔 손님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냐고. 그럼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30년을 돌아왔거든요. 이제는 내일이 선물이에요. 인생은 때로 몽길을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긴 여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30년 늦었지만 그래서 더 깊고 진한 사랑이 되었으니까요.